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계속 이어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905년 기적의 해라고 불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성계라는 거에 한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고요. 이로부터 한 10년 정도 흘러서요. 이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중력에 관한 얘인데요. 그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지 어, 19세기까지는 이제 그 고전 역학이라고 불리는 뉴턴 역학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위치와 속력 이런 게 주어지면 그 이후에 얼마만 시간 후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수성이 이렇게 도는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천체 운동은 완벽한 이제 그 원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수성 같은 경우도 좀 타원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가장 가까워 있을 때, 이때가 가장 가깝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근일점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이걸 이제 원일점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근일점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이 미스테리가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그 태양처럼 중력이 아주 강한 곳을 빛이 지날 때는 빛이 휘어진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나오자 그 영국의 아마 군인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쪽에 가서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는 예측이 되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일어난다는 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과학 기술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로 그리고 또 남미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는데요. 비출 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지 태양이고요. 그럼 지구에서 관측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일식이 일어나죠, 그죠? 이 경우는 뭐 객일식 정도가 일어나겠네요, 그죠? 일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낮이지만 깜깜해지죠. 그러면은 그 비록 낮이어도 하늘이 깜깜해지니까 이제 별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있는 어두우니까요. 별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어떤 별은 관측이 안 되냐면은 본래는 어떤 별이 관측이 안 되냐면 태양 뒤편에 있는 뭐 뒤편에 뭐 이쯤에 위치한 별은 안 보이겠죠, 원래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약간 숨어져 있는 요 별이 실제로 이게 관측이 된 겁니다. 좀 너무 들어갔나요? 뭐 한 요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여기서 나온 빛이 이 태양을 지나면서 이 태양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학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출발이 되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요. 자신이 생애 최고의 뭐 아이디어, 뭐 가장 획기적인 생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성력과 이제 중력은 같다. 이걸 이제 등가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는 뭐 값어치, 뭐 그런 뜻이겠죠. 등은 이제 같다는 거니까. 관성력하고 중력이 같은 값어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관성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거죠, 그죠? 버스에서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철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버스나 전철이 갑자기 출발하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뒤로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속이 이루어지면 하여튼 관성 또는 관성력, 그냥 가속에 대한 반대 방향의 가장적인 힘, 이거를 이제 관성력이라는데 항상 가속의 반대 방향 쪽으로 이 관성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성력은 반드시 이제 가속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 관성력이 중력하고 같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그 관성력을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력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성력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왜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주 공간을 아니면은
저기 그 우주선 지구를 돌고 있는 뭐 우주선 우주 왕복선이나 그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들을 보면은 그 몸이 이제 둥둥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선에 사람이 있게 되면은 거기 이제 중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무중력 상태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먼 우주에서 어떤 별들을 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빈 공간에 있게 되면 이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엘리베이터 비슷한 상자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지구 중력이라고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죠. 이걸 보통 G라고 표시하는데 이 값은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1초마다 9.8m의 속력이 증가하죠. 1초 후에는 9.8m/s가 되고 2초 후에는 19.6m/s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중력이 미치고 있는데 얘가 자유낙하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면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속이 되는데 그 가속이 될 때 이거일 거예요, 그죠? 중력 가속도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중력을 느끼는 경우는 우리 밑바닥에 땅이라든지 어떤 건물 바닥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미치고 있는데 이 딛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력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밑바닥이 만약에 없고 그대로 이 속력으로 떨어진다면은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이제 관성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항상 같죠. 그러면 여기서는 외부 힘이 결국은 뭐 제로가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중력 상태하고 동일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가끔 왜 외국의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타고 거기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이 속력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 뭐 단 몇십 초 정도라도 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화면 같은 경우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중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런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가 이제 우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빈 우주 공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무중력 상태죠. 그리고 얘는 우주선인데 창문이 없다고 가정하면, 창문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우주선이 멈춰 있다면 그냥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가속을 합니다. 얼마 만에 가속도냐? 뭐 예를 들면 9.8 미터 퍼 세컨의 제곱으로 이제 가속이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일정 속도로 달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1초마다 9.8 미터 퍼 세컨의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속에 대한 관성력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이 둘은 동일하고요. 가속력이라 할 때. 그러면은 아까 전철에서 갑자기 출발할 때 출발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의자가 앉아 있다면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는 몸이 이 등받이에 딱 붙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 그죠? 마찬가지로 둥둥 떠 있었는데 이 속력으로, 이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 관성력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이 사람은 바닥에 붙어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깥에 있는 별이나 어떤 천체를 보면서 이게 그런 게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아, 내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결국 이 관성력이 중력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결국 관성력이 이 중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요. 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런 상자에서 이제 자연학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돼서 이 안은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과를 여기로 던졌다고 쳐봐요. 딱 가속됨과 동시에. 그러면 이 안은 관성계입니다. 그죠? 그렇죠?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관성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근데 사과는 조금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무슨 레이저를 가지고 이 빛을 이쪽으로 발사시켰다고 쳐보세요.
빛의 속력이 워낙 빨라가지고 사과처럼 이렇게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마치 뭐 사과의 속력만큼 이제 뭐 천천히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측이 가능하다면 이 빛도 이 사과 같은 궤적으로 가겠죠. 그죠? 관성계니까 그대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보면 역시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빛인데 이건 사과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빛이 휘어지는 겁니다. 근데 관성력이 중력과 동일하고 이 관성력에 의해서 중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성력에 의해서 이 빛이 휘어진 그 관성력은 이제 중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자, 여기 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야구공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사과를 밀죠. 그냥 뭐 사과가 있다 가정하고요. 미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지면에서 얘는 야구공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러면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아까 그 그림에서 더 많이 휘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그 지면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야구공보다는 얘한테 이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얘는 이 야구공은 중력이 이 사람보다 덜 작용하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래서 떨어질 때 얘는 지구 중심이 여기 있다 하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떨어지고요. 떨어질 겁니다.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중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여기 떨어지고 요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겠죠. 더 많이 작용했고 덜 작용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과와 이 사과는 요 거리가 뭐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얘가 평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니까 지구 중심을 향할수록 점점 더 사과는 가까워질 겁니다. 중력의 방향이 평행하지가 않죠. 마치 공간이 휘어진 것처럼. 마치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경도죠. 여기가 이제 위도고요. 적도겠죠. 얘가 이제 위도. 여기에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북극점을 향해서 출발한다고 가정하죠. 이 비행기 입장에서는 직선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얘도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는 평행한 상태인데 똑같이 직선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같은 속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여기서 만나서 폭발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 이 비행기가 움직인 면이 이 공면이라고 그러죠. 구면이라서. 공간이 지금 휘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처럼 그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에딩턴의 그 일식 때 그 별을 관측한 그것처럼 예를 들면 뭐 태양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블랙홀 같은 경우는 뭐 중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 빛이 나아가면서 평행하게 나가지만 여기를 지날 때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블랙홀 같은 경우는 중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 빛이 어느 선 밖을 나가질 못하죠.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여기를 사거리 지평선 그러죠. 예, 사거리 지평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안쪽은 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빛이 결국 정보라는 건 빛에 의해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전파에 의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 안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그 기차 설명이 빛이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 이 경우로 이제 빛이 이동해서 여기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간이 늘어난 거죠, 그죠? 빛이 이동하는 공간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도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경우, 블랙홀에 가까이 갔을 때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큼에 따라서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휘어져 있고, 따라서 시간 지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는. 그래서 인터스텔라 그 영화에서 잠깐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 물로 덮인 행성에 착륙해서 불과 한두 시간 머물렀지만 거기에 나왔을 때는 이미
그 모선, 우주선 모선에 있던 그 시간은 벌써 한 1, 20년이 흐르게 되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지구로 찾아왔을 때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늙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만나뵙겠습니다.